지구상에 그다음 6번째 대멸종기가 있다 없다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로 20만 년을 있었는데 이런 문명이라고 할 것이 한 10,000년 정도라고 보면 침팬지와 비비와 인간은 다른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외계인 생물학자들이 보면 지구상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지구 생명 이렇게 보여요. 생명체. 이제 상대적으로 인간과 그 동물을 구분짓는 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뇌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고 세상을 보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게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1 전국민 칼세이건 읽기 프로젝트 시즌4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칼세이건과 앤드류안의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엄청 꽤 두꺼운 책이에요. 거의 다 읽어왔고요. 이제 마지막에 20장과 21장 그리고 맺은말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라는 여기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천의 고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과연 이 천의 고아는 어디서 왔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20장 인간 속에 내재하는 동물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칼세이건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이렇게 뱉어내는 것 같은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요 전편에서 문장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하셨듯이 제가 한번 쭉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맨 처음에 첫 번째로 종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종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효용도 있고 하지만 안 효용인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많이 있죠.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례를 들고 나서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지역의 사회구조가 이용하려 드는 일반화된 종교적 성향이 동물의 왕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라는 걸 보면 굉장히 인간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동물 사회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진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그런 체제 자체, 그것이 굉장히 진화 심리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쭉 해왔던 일들에서 묶여져 있는 그런 집단들, 동물 사회 집단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종교 집단이랑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종교라든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진화론적인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한 가지의 인간의 패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좀 바꿔가고 그런 것이 이제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인간의 이성적이고 또 인간이 앞으로 나아갈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다르지 않고, 리튜얼 얘기도 조금 했지만 그 의식이 발전돼서 종교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진화적인 뿌리가 같다 하는 것들을 뭐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문명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문명이 인간을 규정하는 특징이라던가 지능과 손재주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 인간이 지구에 등장한 이후 처음 99%의 기간 동안은 문명이 없는 상태로 지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5번의 대멸종이 있었으니까 지구상에 그다음 6번째 대멸종기가 있다 없다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말하자면 지구상에 태어났던 그 멸종된 온갖 동물들, 식물들 다 합쳐보면 100이라고 치면 99%는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1%가 그 생명의 나무의 가지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이 그 진화된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도 그냥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진화적인 뿌리에서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인간의 어떤 뿌리로 본다면 문명이 나온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5번의 멸종을 꺾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진화의 단계 속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문명이 인간을 규정하는 특성이라고 보는 것은 일면 맞고 일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하지만 지금 현재 현존하는 동물들 사이에 문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냐 하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좁혀서 말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그들과 좀 구분 지을 수 있는, 하지만 특징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맞는 얘기 같아요. 저는 사실 문명이 인간을 규정하는 것인가라는 얘기 중에서 이제 이 칼 세이건이 했던 얘기 중에 인간은 엄청 그래도 오래 살았는데 문명은 되게 요만큼. 그렇죠. 막 요게 그런 얘기 네.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가 꽤 주는 충격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인간은 그 앞부분은 다른 영장류랑 되게 똑같구나. 99%가. 그래서 계속 영장류에 대한 얘기를 딱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99%의 시간 동안 그들과 비슷하게 해왔던 그 행동을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런 행동은 이해가 안 가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개념을 봤을 때 오늘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로 20만 년을 있었는데 네. 이런 문명이라고 할 것이 한 10,000년 정도라고 보면 진짜 그런 기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문명이라는 것으로 인간을 규정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태가 문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사람으로 봐도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현재만 생각하잖아요. 생활에 살아온 그것들 다 까먹고. 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한테 이해가 안 간다 생각하면 아, 나는 되게 오랫동안 케이브맨이었지. 이 생각을, 네네. 현재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19페이지는 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도구 쓰는 법과 뭐 현재 산업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하다가 결국은 비비와 침팬지 또는 침팬지와 인간을 가르는 명확한 경계선이라는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침팬지와 비비와 인간은 다른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종이라는 것도 상당히 구분이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서로 교미해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걸 종이라고 한다 하지만 되게 임의적인 이거잖아요. 그럼 유전자가 침팬지랑 우리가 뭐 90 몇 퍼센트가 일치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부터를 종이라고, 다른 종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네. 사실 그 외계인 생물학자들이 보면 지구상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지구 생명 이렇게 볼, 생명체, 지구에 사는 생명체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인간의 임의적이고 편의적인 경계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공유하고 있지만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624페이지 보면은 상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절대적인 차이라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고 해도 우리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에게만 고유한 어떤 특징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장류 연구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했지만 이게 인간만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과정을 거쳐서도 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인간을 동물 집단에서 떼어내서 따로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공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게 너무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인간과 그 동물을 구분짓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집단 교육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보니까 침팬지들이나 원숭이들도 그거 이렇게 막 돌 깨는 거 옆에서 구경해갖고 배워갖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모래 씻어내는 거 똑같이. 근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이라고 합시다. 정도의 차이가 뭐냐 했더니 인간은 그런 거를 알카이빙을 해서 더 많이 알고 동굴에도 새기고 도서관도 짓고 그다음에 대대손손 물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약간의 차이가 이런 과학기술 문명을 건설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난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절대적이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작은 차이가 그렇게 생긴 것 같다 하는 것들에서 그거를 이제 일단은 우리 21세기 인간의 또는 뭐 한 10,000년 동안의 인간의 동물과 좀 차별이 되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특징으로 지금 얘기하는 유일한 보루라고 할까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진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순전히 이성적인 존재 또는 대체로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걸 안다고 하는 게, 인지한다는 게 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뇌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고 세상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이라고 하든, 뭐, 철학이라든 수학이라든 그런데, 지금 돌고래가 우리랑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이게 넘겨 짚어서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럼 돌고래 속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들이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앤 드류안이 쓴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마지막 장에 경험의 아치라는 게 나와요. 가상에서 우리가 돌고래가 되어서 그 경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어떤 그 2039년에 그 만국 박람회에 나오는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얘기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거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미가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오히려 개미나 꿀벌 같은 애들 보면 얘네들 감정이 있을까? 본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성적인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우리보다 훨씬 수학적인 움직임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 그들이 엄청 이성적인 존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더 근원적인 건데요. 이게 우리가 우주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주 속에서 있는 첫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뭐 산소, 질소, 탄소, 황인, 수소 이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주의 구성원이에요. 그리고 우주의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그 속에 어떤 물질적인 존재거든요. 네. 그런데 우주의 일원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 전체를 파악하는 것, 이게 내부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한계,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결코 우리 자신을 순전히 이성적인 존재, 그다음 대체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도 사실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세 문장 정도를 좀 쭉 읽어볼게요.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30페이지에 보면 인류는 동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부정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태까지 사실은 쭉 해온 얘기가 그거죠. 그리고 632페이지를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필경 우리의 마음속에 잠복해 있는 단호한 악의, 어찌할 수 없는 이기심, 그리고 유혈에 대한 욕망 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634페이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성을 숨겨서라도 자기 회의를 회피하려는 행위이다. 사실 이 문장 세 개가 약간 여태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부터 인간을 띄어내어서 뭔가 다르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난 이거 달라 이렇게 해봤고,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결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신이 결정해주니까 되게 편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인정하면 되는데, 부정해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 이제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 우리 내부에 쌓여있는 진화론적인 축적이 그게 너무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가치관의 관점에 봤을 때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폭력성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야? 뭐 이게 어느 순간에 발현된단 말이야?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선악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이기심, 또 주체할 수 없는 욕망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외면하려고 하고 회피하고 다른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634쪽에 진짜 부끄러워야 되는 건 본성을 숨기는 것이다. 자기 회피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참 이 사람 인간적이다. 그게 주로 뭐냐면 실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진짜 자기 욕망을 드러내서 쪽팔리거나 막 이럴 때 사기당하거나, 그러니까 정에 못 이겨 사기당하거나, 뻔히 생각으로는 안 그런데 약간 허술하고 좀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인간적이라는데, 그런 것의 뒤쪽을 보면 이게 본성을 숨기지 못한,
것을 인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긴 건데 본성을 숨기는 게 우리가 인간적이라고도 한편 생각했어요. 숨기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고 그럴듯하게 앉아서 어떤 품격과 에티켓과 도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인간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인간이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정작 인간적이란 말은 그런 데서 벗어나 실수하는 것을 보고 아, 참 너 인간적이네. 사람 맛이 나네. 사람의 향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고 알고 있으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본성이 나타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으면 숨기는 것이 부끄럽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이런 걸 알았을 때는 그 전에 인간적이라는 말을 쓸 때 약간의 그런 형용 모순과 약간 우리 서로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제 욕망과 제 속에 더러운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아닌 척하고 살았던 거, 그리고 그게 깨졌을 때 오히려 감싸면서 인간적이라고 위로하는 이런 것들, 또는 그걸 혐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이제는 알았으니까 펼쳐놓고 정리를 해서 자연스러운 것과 올바른 것을 구분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지향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인간적이다, 인간답다, 그런 걸 좀 다 재정의를 해나가는 시대에 온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인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풀릴 것 같아요. 재밌네요. 어쨌든 동물하고 인간을 구분하는 거는 막 이성적인 것들이 인간이 하는 것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성적인 게 인간적이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동물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인간적이네. 오, 인간다워. 막 그러니까 저 그거 어릴 때 되게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되게 반항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이성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 모두에게 인간적이라는 표현을 썼었네요. 맞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남는 거가 지능에 대한 것들이라면 어쨌든 99%는 그 동물적인 인간적인 걸로 쭉 같이 살았지만 지금도 그거를 잘 숨기고 아니라 어쨌든 같이 잘 살고 있고 인간적인 걸로 잘 살고 있고 나머지 1%가 여러 가지 뭐 지능이라던가 이런 문명들이 최근에 우리가 현재 어쨌든 만들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지능이 만약에 이제 635페이지를 한번 보면 만약에 그래서 결국은 지능이 우리의 유일한 칼날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잘 쓰는 법을 날카롭게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게 이제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자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뭐가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아주 그 깊은 기원에 대한 걸 몰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더 근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지금 지능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지막 고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만이 지능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지능의 정도라는 걸 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 지능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유일한 칼날에게보다는 이런 데 도달한 유일한 그 존재다 이렇게 할 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보통은 우리가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동물들은 사용을 해요. 그거를.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궁리도 하고 굉장히 왜곡되어서 사용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진화의 경로를 바꿀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이거를 날카롭게 잘 타겟팅해서 쓰는 게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의 미래와도 관련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문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렇다면 약간 결론처럼 나온 이후에 그럼 이제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마지막 장이고요. 제목은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이 책의 타이틀과 같아요. 그러면 642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친척간이라는 말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다른 동물보다는 아인슈타인이나 스탈린, 간디와 히틀러와 훨씬 더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지금 아인슈타인 네. 좋은 의미겠죠? 네. 간디도 좋은 의미겠죠? 네. 스탈린 나쁜 의미고 네. 히틀러 나쁜 의미죠. 그쵸.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존엄성 얘기하는데 아인슈타인과 간디를 묶고 스탈린과 히틀러를 묶었을 때 네. 보편적으로 침팬지들이 훨씬 더 존엄한 삶을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네. 진짜 히틀러와 스탈린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광기와 어떤 조직과 어떤 대규모의 이 모든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걸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이라고 말을 저는 외교적으로 하겠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렇게 말하기가. 네.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침팬지와 그 친척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동물적인 본능으로서의 존엄성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훨씬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였겠죠. 네, 맞아요. 스탈린과 히틀러랑 네가 제일 비슷해라는 그치. 얘기를 할래니까. 할래니까 이제 네,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이런 거를 이 공격성과 이 폭력성과 이 파괴성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리고 그걸 교묘히 사회 구조와 어떤 것들을 해서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들은 인간 종이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그게 같고요. 또 지능이랑 지능이랑 합쳐져서 네.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그 친척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네. 저는 이게 이제 한편에서는 그 자연과 그 우주로부터 괴리되었던 인간을 고향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자리매김을 해주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한 종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645페이지를 보면 인간의 문화가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성향과 성질을 끄집어내고 있음에 틀림없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성향과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끌어내지고 있는지. 그렇죠. 여기서 쭉 했던 것들이 계속 우리가 동물 얘기 막 하면서 그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생명체들의 사회에서 보편성을 갖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우리는 가족이었지 원래 이런 거죠. 우리만 떼어놓을 때 그 천의 고아였는데 이제는 조금은 천의 고아에서 우리의 집을 찾았어. 뭐 이런 느낌이 오히려 저는 들어요. 네. 인간적이라는 단어의 원래 위치는 어디인가? 네. 이 챕터의 마지막 챕터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646쪽에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에 대해 감상적이거나 신비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동시에 자신의 결점을 두고 부당하게 부모를 탓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부모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른이 되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길고 긴 음지나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살필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이 전체 책의 요약이죠. 애브스트랙트. 네. 네.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 인쇄해서 네. 붙여놓고 왜 이게 나는 할 수 있다 뭐 막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딱 붙여놓고. 네, 사실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해줬지, 뭐 아니면 부모는 뭐 나에게 정말 막 너무 영웅이야, 막 이런 종류에서 이제 자기를 독립시키면서 분리시키면서 이제 자기가 새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나의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이건 아빠한테서 왔구나, 이건 엄마한테서 왔구나. 근데 어쨌든 근데 뭐 부모가 해주진 않았으니까 그냥 내가 나머지는 그냥 채워서 살아야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른이 되고 뭐 철이 들고 이런 거겠죠. 그들도 확률에 기댄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절실하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되게 또 이제 다 이 자체가 지금 완결된 어떤 애브스트랙트라고 이제 전 요약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조상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이제 어쩜 반추해보는 과정이잖아요. 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게
그 지금 당장 현재만의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역사를 둘러봤으니까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거의 거를 둘러봐서 우리가 현재 삶을 훨씬 더 그 풍성하고 그 평화롭게 하자는 거고 네.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다 하는 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네. 요즘 이제 기후 위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게 굉장히 이 문장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이 가진 지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그럼 그 다음은 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맺은말을 볼게요. 맺은말 649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발을 디디기 이전에 지구에 대해 설명했다. 화석 기록과 지구를 빛내고 있는 생명의 현란한 파노라마를 안내인 삼아 우리 조상들에 대해 이해하려고 애썼다. 아직도 천해고와의 이력서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과학이 진보하면서 잃어버렸거나 잊혀진 기재사항 가운데 몇 가지를 대충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중요한 항목이 많이 있다. 인류의 여명에서 문화의 발명에 이르는 이야기는 이 시리즈에서 다음 책의 주제가 될 것이다. 예고편 뚜둥.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이후에 이제 그 코스모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로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또 사실은 전체적인 한번 이끌면서 종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행성으로의 지구 자리매김을 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은하 대백과 사전 같은 걸 얘기하면서 이제 미래 비전도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창백한 푸른 점, 저희도 한번 다뤘던 그 창백한 푸른 점에 가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프로스펙트.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의 완결판이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우리를 자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우주 속에서의 자리매김을 별 먼저 잘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일련의 그런 과정에 어떤 출발선상에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칼생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여기 인간의 여명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기는 지금 천의 고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책들에서나 이럴 때 기술적 사춘기. 이게 처음에 칼세이건이 말하기보다는 다른 이제 뭐 아시모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것들을 기술적 사춘기라는 단어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적 사춘기라는 말이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을 건설했을 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처음 아장아장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사춘기라는 게 이게 전도협이 발달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사회로부터 독립해서 반항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위험한 시기죠. 네네.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 기술적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도 좀 하자. 여기 이제 아직 그까지는 가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 지금 조상들을 네네. 그 해보느라고 바빴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가겠다. 네네. 네, 그래서 천의 고아에서 이제 기술적 사춘기로 넘어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하겠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겨우 뭔가 이렇게 우리는 어디서 왔구나 족보를 알게 돼. 족보를 네. 펼쳐본 거죠. 네. 그리고 우리한테는 지능을 잘 써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거 꽤 두꺼운 책이거든요. 두꺼운 책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그 이성적인 인간적인 것과 동물적인 인간적인 것들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감이 오셨는지가 궁금해요. 이 천의 고아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제 철 들어서 자립을 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지능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하신 그렇죠. 뭐 아무튼 그리고 칼세이건의 이 이후의 책들에서 그 얘기가 꾸준하게 이제 나오는 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칼세이건 책을 읽어 오셨고 지금 칼세이건 살롱을 들어오셨다면 칼세이건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앞으로와 그 이전과 그 옆으로 다 무엇이었는지 아마 좀 이렇게 감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이 책 자체로 좀 그 이야기 분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세이건 책들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한 그 인류 지성 문명사의 한 어떤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따라오게 되면 이 책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보시면 그냥 20세기를 둘러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의 루트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칼 세건 책들을 계속 저희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일단 뭐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는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뭐 해야 될 얘기도 많지만 뭐 또 요 정도에서 정리를 일단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그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경청해 주신 분들 고맙고요. 저희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기로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